나는 늘 강한 여자였다. 조언이 필요하거나 무너질 듯한 친구들이 나를 찾아올 때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어깨를 빌려주었다. 내 이름은 소라. 이름처럼 맑고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회사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진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벽을 향해 작게 울곤 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욕실 안에서 내 눈물 소리가 묻히길 바라며 흐느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감정은 약함이라 배워왔고 강한 척하는 게 익숙했다. 그날도 비슷한 하루였다. 서울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때 오래전 대학교 동기인 지연 연니한테 연락이 왔다. 소라야,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고기 파티할 건데 얼굴 좀 보자.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처음엔 귀찮았지만 그 순간 나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토요일 오후 5시 나는 청담동에 위치한 지연 언니 집을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소한 불고기 냄새와 함께 K.R&B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파트 안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의 사람들이 가볍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그들 사이를 스쳐갔고 그러다 한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지연 언니의 동생, 윤호였다. 살짝 구겨진 와이셔츠에 손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이 걸려 있었다. 머리는 가볍게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듯한 차림새가 오히려 눈에 들어왔다. 아,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소라 씨? 그가 입을 열자마자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언니가 당신 얘기 엄청 하더라. 강철 마인드의 감정 컨트롤 말레비라나. 나는 팔짱을 끼고 대꾸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영화에만 있지? 그렇겠지. 근데 그 눈빛은 파티 싫어하는 사람 같네. 아마도 말 많은 사람이 싫은 걸지도. 헐, 난 완전 문제네. 말 진짜 많거든. 그 말투, 그 눈빛, 짜증났다. 그런데 싫지만은 않았다. 그는 나를 계속 건드렸다. 하지만 단지 놀리려는 게 아니었다. 은근히 내 속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다. 소라는 바다 좋아해요?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혼잡한 곳은 싫어요. 사람 많은 해변보다 한적한 해안도로가 더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도요. 그 시끄러움에 지칠 때가 있거든. 그 순간 나는 조금 흔들렸다. 겉은 장난스러워도 그 안에 뭔가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그와 함께 테라스에서 뒷정리를 돕고 있었다. 윤호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소라는 항상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뜨끔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멋지죠. 하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이 남자는 내 진짜 모습을 본 걸까? 욕실 안에서 조용히 울던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조용히 웃고 고개를 돌렸다. 그 이후로 그는 내 번호를 물어봤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약간 의심도 들었지만 그의 말들 속에는 어떤 위선도 없었다. 그는 자기도 종종 무기력함에 빠진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내 얘기를 꺼냈다. 나는 밤마다 혼자 울던 이야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지연 언니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다. 우리 윤호, 요즘 밝아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나는 속으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지연 언니는 눈치챘다. 하지만 굳이 말로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우리 둘을 자연스럽게 밀어줬고 나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윤호는 나에게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윤호와 나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한 농담에서 점점 깊은 고백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묻는다. 혹시 이번 주말에 잠깐 산책할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머물렀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특별하게 보이게 해줄 무언가를 찾았다. 결국 얇은 베이지빛 니트와 와인색 플리츠 스커트를 골랐다. 발목엔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주 체인과 블랙 스트랩 플랫 슈즈.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묶고 귀에는 작고 고급스러운 로즈골드 이어링 하나. 그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서울숲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티셔츠에 슬랙스, 그리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날의 햇살은 나른했고 공원 안의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간지렸다.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대신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윤호는 나의 손끝을 조심스럽게 보며 물었다. 손톱. 되게 예쁘게 다듬었네요. 그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꾸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손끝 같은 디테일? 정성 들인 흔적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작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나는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풀렸다. 공원 안 작은 북카페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책을 고르던 순간 그가 문득 내 귀에 속삭였다. 소라 씨, 한복 입은 모습도 예쁠 것 같아요. 나는 갑작스런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한복. 색이 고운 치마에 살짝 올라간 단아한 머리. 그리고 얇은 고름이 살랑거리면서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 그의 눈빛은 상상 속 무언가를 그리는 듯 깊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내 방 옷장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연분홍색 생활 한복이 생각났다. 다음번 용기 내서 입어볼까? 며칠 후 지연 언니의 생일 모임이 있었다. 예상대로 윤호도 왔고 나는 그날 작은 도발처럼 생활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하늘하늘한 분홍빛 치마와 하얀 저고리. 허리에는 실크 고름 대신 얇은 리본으로 현대적인 매듭을 만들었고 발에는 검정 플랫 슈즈를 신었다. 윤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예뻐요. 말했죠? 어울릴 거라고.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었다. 윤호가 다가와 옆에 섰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말하자 그는 내 어깨 위에 자신의 셔츠를 조심스레 걸쳐주었다. 그 셔츠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고 살짝 쿵 내려앉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가끔은 소라 씨가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잠시 머물다 다시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짝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한복 저고리의 야른 소매 사이로 닿는 그의 체온이 너무 또렷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 그의 호흡, 우리의 조용한 거리.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와 함께 서울 야경을 걸었다. 그의 손은 부드럽게 내 손을 감싸며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 안에서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모습. 조용히 떨리는 감정과 여자다운 나. 그 모든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받아주었다. 우리는 강을 따라 걷다가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볼을 만졌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 키스는 마치 붓으로 그린 수묵화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며칠이 흐른 후 서울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다. 도심의 소음도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모두 물먹은 거리 위에서 둔해져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은 흐렸고 작은 이슬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그냥 젖고 싶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런 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 윤호였다. 지금 어딘데요? 종로 근처요. 회사 끝났어요. 기다려요. 지금 가요. 비가 내리는 거리 속 그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손에는 짙은 회색 우산과 커플처럼 보이는 따뜻한 음료 2잔. 왜 안 챙기고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젖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우산을 나에게 씌워주었다. 그리고 본인은 어깨 한쪽이 젖는 걸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종로 골목을 걸었다. 작은 갤러리를 둘러보고 인사동 구석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다. 그곳은 작고 조용했으며 은은한 유자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조선시대풍의 나무 탁자와 바닥의 따뜻한 방석, 벽에는 한지로 만든 등불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무심히 블라우스 안에 레이스가 살짝 보이는 속셔츠를 입고 있었다. 비에 젖어 블라우스가 약간 투명해졌다는 걸 그의 시선이 내 어깨선에 머물 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컵을 내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거 마시면 감기 안 걸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싸움을 했다. 작은 다툼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윤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 씨, 제발 진짜 마음 좀 보여줘요. 가끔은 그런 강한 척 너무 아파 보여요. 나는 그 말에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울고 싶었다. 너무 많이. 하지만 대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그는 나를 막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 있을게요. 언제든 돌아오면 그대로 있을게요. 나는 밖으로 나왔고 빗속에서 잠시 멈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을 파고들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대로 있어줄게 라는 말은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에 닿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젖었던 스커트를 말리며 생각했다. 그의 눈, 그의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다림. 그 모든 게 내 안의 벽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찻집으로 향했다. 윤호는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 비는 그쳤고 창밖에는 고요한 서울의 밤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돌아왔네요. 네. 돌아왔어요. 나는 조용히 그 맞은편에 앉았다.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떨리는 손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침묵조차도 따뜻했다. 그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내 상처를 어루만졌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를 전부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한강의 나뭇잎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바람은 가볍게 사람들의 옷깃을 스쳤다. 윤호와 나의 관계도 자연스레 무르익었다. 아직 연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 손끝, 그리고 마음은 점점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다. 지연 언니가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윤호의 초대를 받았다. 우리 집에 잠깐 올래요?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다 가면 돼요. 괜찮을까?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 말에 안심했고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편안한 니트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집안은 따뜻한 조명과 클래식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고 향초에서 나는 은은한 목련향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주었다. 잔은 얇은 도자기로 되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섬세한 자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기분 어때요? 편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잠시의 정적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나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마치 사진 스튜디오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엔 전통 의상들이 걸려 있었다. 생활한복보다도 훨씬 화려한 색감이 짙은 치마들과 고운 자수의 저고리, 그리고 다양한 고름 리본들. 이거 전통 한복 촬영용이에요? 응, 내 친구가 의상 디자이너인데 내가 도와주는 중이야. 요즘 전통미랑 현대미 섞는 콘셉트 촬영이 인기라서.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입어볼래요? 물론, 원하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건넨 옷은 다홍빛 저고리에 흰 치마가 조화를 이루는 여성용 한복이었다. 허리 고름은 짙은 남색으로 고급스러운 광택이 은은히 퍼졌다. 나는 작은 방 안 커튼 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저고리는 생각보다 타이트했고 속치마는 발목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치마의 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 다리선이 드러났고 얇은 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어깨 라인에 나조차 놀랐다. 커튼을 열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부끄러울 정도로 정직했고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 예상 못했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고름의 매듭을 정리해주며 손이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살짝 속삭였다. 그 모습으로 나랑 같이 사진 하나만 찍어요. 우리는 조용히 거실 한쪽, 고전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카메라 타이머를 맞췄고 셔터가 내려가기 전 내 허리에 팔을 감았다. 찰칵. 그 사진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본 그는 말했다. 이 장면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린 같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영화를 틀었다. 내 머리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그는 조심스레 내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내 피부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온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방, 그 불빛,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라 씨, 우리 이 감정, 이제 숨기지 말자.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이어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는 멈추지 못할 듯이. 그날 밤, 나는 그 안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여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 이후, 불안은 조용히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감정들이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윤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내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언젠가 그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 모든 결함을 보고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비 내린 뒤 습기 찬 오후, 나는 지연 언니의 집을 찾았다. 언니는 잠깐 외출 중이었고 윤호 혼자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특유의 목련 향초만이 익숙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소라 씨, 지금 그 말 진심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뿌리쳤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왜 또 벽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이. 내가 되묻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관계가 그 정도였어요? 그는 처음으로 화가 난 얼굴이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졌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래요. 잠깐 혼자 있고 싶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소라 씨, 나를 시험하지 마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자꾸 밀어내면 나도 지쳐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한참을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날따라 더 차가웠고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연락을 피했다. 그가 다시 다가오면 받아줄 자신이 없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언니가 내게 연락해왔다. 혹시 윤호한테 연락했어? 아니, 왜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 회사에도 안 나가고, 집에도 없어.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망설임도 잠시, 곧장 그가 자주 가던 한강 산책로로 달려갔다. 저녁 무렵, 강가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윤호였다.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왜 여기 있어요? 왜 연락도 없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날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냥 생각 좀 했어요. 내가 혼자만 애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그 말에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도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너무 커서 감당 안 될까봐.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감당해요. 무섭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요.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조심스레 내 뺨을 닦아주었고 나는 그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그날 우리가 찍었던 사진. 거기엔 고름을 묶고 있던 내 모습과 날 안고 있는 그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비에 젖어 있던 그 사진은 바닥에 떨어지며 찢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찢어진 사진처럼 우리 관계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사진 조각 하나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이어야 할 마음일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시 붙이면 더 단단해질까요? 붙일 수 있다면? 우리는 찢어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도 함께 노력하는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 언니조차 말이 없었고 그의 집도 비어 있었다. 그는 사라졌다. 남겨진 건 찢어진 사진 조각과 내 가슴 깊이 남은 온기뿐이었다.